더정치 인터뷰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 나오셨습니다. 박영선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셨어요. 네, 바쁘실 텐데 여기까지 와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어제 그 연세대에서 4차 산업시대의 새로운 리더십에 대해서 특강하셨죠? 분위기가 네. 좀 어땠습니까? 한 500명, 학생들 500명. 500명 정도를 하는 강의 시간이었는데 네. 제가 이제 그 로봇 기본법을 그 발의를 했는데 왜 발의했느냐? 로봇을 인격체로 규정을 해줘야 되냐, 안 해줘야 되냐? 이제 이 문제 때문에 발의를 했다. 이제 이 이야기를 시작으로 이제 쭉 강의를 했어요. 근데 그 학생들이 자신들이 살아가야 할 앞으로의 다가올 미래에 관한 이야기라서 그런지 굉장히 몰입도가 높았고요. 네. 질문도 뭐 한 40분간? 네, 아주 질문을 날카롭게 하더만요. 그렇군요. 네. 자, 인터뷰 시작하기 전에 이승준 기자가 박영선 의원 뭐 다 많이 아시지만 네. 그래도 좀 정리해서 소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 MBC 기자 출신으로 17대 국회의원으로 정치권에 입문하셨습니다. 구로울에서 연이어 당선되셔서 현재 4선 의원이십니다. 의정활동하면서 삼성이나 재벌 문제에 대해서 꾸준히 목소리를 내오셨고 관련된 법안들도 다수 발의하시면서 재벌개혁의 전도사로 불리고 계십니다. 19대에서 법제사법위원장을 역임하셨고 또 새정치연합 시절, 민주당의 새정치연합 시절 헌정사상 처음으로 여성 원내대표도 맡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시장에 도전장을 내셨습니다. 예, 지금 언론사에선 정신이 없습니다. 또 큰 뉴스가 그렇죠. 많이 터져가지고요. 네, 네, 우선 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제 기억에 이명박 전 대통령 MB가 박영선 의원이 유난히 좀 미워하셨던 걸로 전 기억을 합니다. 이번에 이제 검찰에 이제 소환돼서 이제 조사받고 네. 곧 구속영장이 청구가 될 것 같은데 뭐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수사 지켜보면서 좀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요? 제가 BBK 다스 문제를 가장 먼저 그 제기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2007년 6월 11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는데 11년 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문제 제기할 때는 사람들이 저를 반신반의했었죠. 그리고 언론도 이명박 대통령 쪽에 더 방점을 찍어서 그 당시엔 기사를 많이 썼었고, 그런데 저는 늦었지만 진실을 밝히려는 우리 사회의 노력에 의해서 결국은 이런 일이 왔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지난 11년 동안 신은 진실을 알지만 때를 기다린다. 이 말을 저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해서 매일 한 번씩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진실의 때가 좀 늦었지만 이제 왔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제 잘못한 만큼 처벌을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감옥에 있는데 전직 대통령 두 사람이 다 이제 감옥에 가야 되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좀 망신스럽기도 하고요. 자, 지금 당장 구속을 꼭 시켜야 할까? 혹시 나중에 재판 받고 나서 유죄가 확정되면 구속하는 건 어떨까? 뭐 이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정도를 걷는다면 구속을 하는 게 맞죠. 왜냐하면 지금 뇌물수수액만 100억이 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구속의 요건 가운데에 그 수수액이 얼마 이상일 경우에는 구속한다라는 검찰의 내부적인 어떤 방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도 수사를 하는 것이라면 저는 구속을 해야 되고, 구속을 하게 되면 그 밖에 이제 그 이명박 대통령의 뭐 롯데타워 특혜 문제라든가 또 뭐 김윤옥 여사의 문제라든가 이런 어떤 추가 수사가 가능한 거죠. 그런데 불구속 기소를 하게 되면 사실은 지금까지 한 수사를 여기서 사실 종결짓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마도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신병 문제와 관련해서는 검찰총장의 결심에 따르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지검에서 열심히 수사를 했고, 수사는 한 것은 여기까지고 그 판단은 이제 검찰총장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아마 검찰총장께서 굉장히 그 고뇌에 찬 결정을 내리셔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적하신 어떤 그런 정무적인 문제라든가 또 정치적 파장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그러나 저는 이명박 대통령이 이 국가를 마치 자기 개인 회사처럼
너무 사유화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어떤 그런 단호함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가 자꾸 정치 보복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뭐 부메랑을 맞을 것이다 이런 좀 약간 악담까지 퍼붓고 있는데, 자,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가 지금 검찰이 굉장히 봐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런가요? 왜냐하면 네. 이 홍준표 대표는 BBK 가짜 편지 사건으로부터 자유로운 분이 아니죠. 2007년 대선에서 그렇습니다. 역할을 하셨죠. 2007년 12월 달에 그 한나라당 클린 선대위원장으로서 가짜 편지를 나와서 흔들고 그 가짜 편지를 저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아직 검찰이 침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홍준표 대표는 첫째, 이런 말할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정치 보복이라 함은 검찰이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왜곡 수사를 하거나 아니면 별거 아닌 거를 침소봉대하거나 뭐 이러한 어떤 증거가 있었을 때의 정치 보복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번 사건은 이명박 대통령의 그 주변에 있었던 소위 말하면 비서실장, 집사들이 다 이실직고를 하면서 그 불어서 결국은 이제 수사가 성사가 된 거고요. 그리고 영포빌딩 지하에서 그 경찰이 압수수색해서 찾아낸 증거물들, 물증 많이 네, 나왔죠. 물증을 확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수사를 받으면서도 그 물증을 들이대니까 검찰이 너무 준비를 많이 했다고 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신 걸로 제가 들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치보복이라는 말은 성사되지 않는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격변하는 한반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지금 북미 대화가 시작될 것 같은데요. 우선 궁금한 게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이 일을 해낼 수가 있었는지 좀 굉장히 궁금해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크게 세 가닥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첫째는 그 문재인 대통령의 선한 리더십과 인내심이 가져온 결과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이런 대북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그 인사를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미국통이라고 할 수 있는 정의용 실장, 안보실장. 네, 그리고 또 이제 북한통이라고 할 수 있는 서훈 국가 국정원장, 네, 원장. 이 두 축이 굉장히 평형 감각, 균형 있는 어떤 이런 어떤 그 협상을 지금까지 끌고 올 수 있게끔 만들었지 않냐. 그러니까 통일부 장관은 앞에 내세우면서도 네. 이 그 양날개, 그러니까 양날개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이번에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부분을 참 잘 그 인사를 선정을 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세 번째는 유엔의 그 경제 제재 조치가 네. 중국 등 이웃 나라들이 동조를 하게끔 만들므로 해서 북한이 이 경제 제재 조치를 더 이상 이거 끌고 갈 수 없는 그런 압박 강도에 더 이상 이제 못 버티는 어떤 그런 시점이지 않았나 하는 이 세 가지가 다 맞아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 이제 잘 될까 이게 관심인데요. 4월 달에 이제 남북 정상회담, 또 5월 달에 북미 정상회담 이렇게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게 잘 될 걸로 보시는지, 어떤 어려움 같은 거는 좀 있다면 어떤 게 있을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이번에는 궁극적인 목표가 북미 정상회담이죠. 그 사이에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 징검다리처럼 이제 끼어 있는 것인데요. 저는 남북 정상회담까지는 무난하게 갈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회담 장소가 판문점이기 때문에 네. 이 판문점이 주는 상징성, 그리고 또 양쪽에서 그 판문점에서 회담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서로 뭔가 그 의사교류를 좀 평양이나 서울에 와서 하는 것보다는 덜 경직되게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이제 장점들이 있어서 남북 정상회담까지는 비교적 저는 순탄하게 갈 것이다라고 보고요. 그 후에 이제 이 궁극적인 목표인 북미 정상회담의 시기 문제와 관련해서는 조금 이 시기 문제가 조금 조정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전망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국무부 장관이 바뀌었기 바뀌었죠. 때문에 네. 그 미국의 그
라인들이 전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미국도 스스로 좀 이 튜닝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만약에 남북 정상회담에서 성과가 그 미국과 한국과 북한이 다 만족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결과가 나온다면 북미 정상회담도 원래 계획했던 대로 잘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에 북한하고 미국하고 아예 수교를 하고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이렇게까지 됐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앞으로 그런 북한의 어떤 비핵화 이 부분에 대한 전망 어떻게 하고 계시죠? 북한은 이제 핵이 무기죠, 사실. 쉽게 포기할 것 같지 않은데. 네, 그러니까 협상의 무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김정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핵을 만들어 놓지 않았으면 과연 이런 정상회담까지 뭐 갈 수 있겠었겠느냐 뭐 이런 논리를 필 수도 있는 이제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핵을 쉽게는 포기는 안 할 거다. 그러나 어쨌든 본인들이 원하는 어떤 최대한의 어떤 끝까지 그 위험, 그러니까 그 위기 상황까지 몰고 갔다가 이것이 다시 어떤 다른 액션을 취하면 그 영향이 굉장히 강하게 느껴지듯이 이번 협상에서도 또 그렇게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저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장기적으로 뭐 어떤 남북 간에 뭐 통일이 된다고 할까요? 뭐 이런 건 너무 제가 좀 꿈 같은 생각일까요? 굉장히 오래 걸릴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남북 간의 자유왕래 이 정도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빨리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네.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는 이것이 통일이냐 아니냐 뭐 이런 거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과거에 동서독 간의 어떤 그 서로 왕래를 했던 수준 네. 이런 수준까지는 조금 우리가 예측했던 것보다는 빨리 올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갑자기 좀 제가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미투 운동이 이제 정치권까지 강타하고 있는데요. 사실 좀 민주당 쪽 정치인들이나 아니면은 진보 개혁 쪽 인사들이 많이 가해자로 지목되고 했습니다. 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는지요? 저는 저희 민주당이 그동안에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의를 위해서 싸워왔고 또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 당이죠. 그리고 거기에 뿌리가 있고 또 그것이 당의 철학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민주당에 거는 기대가 이런 어떤 도덕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높지 않았는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민주당 쪽에 이번에 미투 운동으로 이제 저희가 비판을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민주주의와 이제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가부장적인 어떤 그 남성 위주의 사회 문화에서의 어떤 여성 차별이라든가 이런 문제 제기를 안 했던 것은 아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다른 이슈보다 저희가 더 치열하게 싸우지는 못했지 않나 하는 그런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제 뭐 여러 가지 일들이 터졌는데요. 이제 뭐 민병두 의원 같은 경우는 뉴스타파 보도로 과거 성추행 의혹이 보도돼서 바로 의원직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근데 당내에서 좀 논란이 있잖아요. 의원직 사퇴가 이 미투와 별개로 맞느냐는 논란이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그동안의 민병두 의원은 사실 이 도덕적인 문제와 관련해서는 거의 결벽에 가까울 정도로 굉장히 엄격했던 사람으로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통화를 한번 했습니다. 네. 직접. 그랬더니 막 음성이 떨리면서 본인이 스스로 노래방에 갔다는 그 한 가지 사실, 그것만으로 본인이 너무 창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여기서 그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고 자기가 이런 어떤 이 상대방이 제기하는 이런 문제들을 인정한다는 뜻이 아니고 진실을 밝히겠다. 내가 그 똑같은 입장이 돼서 진실을 밝히겠다는 그 생각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자기가 이렇게 해야만 이 미투 운동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내가 하나 희생됨으로써 이 미투 운동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면 자기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 뭐 이런 입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을 말렸냐면 좋다. 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자체에 대해서 내가 정말 좋게 생각한다. 그리고 나도 동의할 수 있다. 그런데 의원직을 내려놓는 문제는 이거하고는 조금 별개로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러면서 제가 말렸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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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렇다 보니까 이제 미투가 지방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안 끼칠 수 있다, 뭐 이런 조심스러운 전망도 나오는데요. 이 미투가 지방선거에 좀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약간의 영향은 있겠죠. 그런데 저는 이것이 이제 후보자 개인의 어떤 영향으로 이것이 조금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이제 뭐 이어서 사실 이게 선거에 영향이 있다 없다도 전망도 사실 조심스러운 거고요. 실제로 이제 미투 운동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정치권이 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뭐 제도나 법제화나 뭐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미투 운동은 단순히 여성이 무슨 남성과 싸우자 뭐 이런 의미는 아니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그동안의 차별에 대한 저항의 힘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뭐 여성이 참정권을 얻게 된 것도 지금 약 100년 남짓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여성이 참정권을 얻으면서 약 100년간의 1세기 동안에 축적된 어떤 그 저항의 힘이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 사회에 많은 것을 바꿀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21세기의 여성이 새로운 에너지와 새로운 힘으로 우리 사회에 비춰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저는 단순하게 어떤 무슨 그 여성의 차별 이 부분에 방점을 찍기보다는 사회적 약자 또 소수 이렇게 우리가 뭔가 그 공동체를 살아가면서 보호해줘야 되는 분들에 대한 제도적인 법을 만드는 일 이러한 일들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미투 운동이 좀 더 확산될까요? 아니면 좀 이렇게 정리가 될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세상의 모든 일이 축적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시간 동안 축적을 해서 이것이 딱 발화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발화될 때 이제 확 올라왔다가요. 또 약간의 축적의 시간을 갖고 또 다시 이렇게 단계적으로 무슨 뭐든지 그런 식으로 이렇게 진화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미투 운동이 그러니까 지난 한 달 동안 어떤 우리 사회를 강타했던 어떤 그러한 강도로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여기서 한번 뭔가 정리가 되겠죠. 정리가 되고 정돈이 된 상태에서 또 다시 어떤 축적의 시간을 갖고 또 한 단계 도약하는 우리가 서로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방향으로 좀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서울시장 도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습니다. 그 부분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모레 출마 선언하시는 걸로? 네, 일요일 날 오후 2시에 합니다. 아, 오후 2시에 하시는군요. 네, 뭐 어떤 방식으로 아주 좀 약간 특별한 방식으로 하시나요?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그냥 단순하게 선언이라기보다는 출마 선서를 하는 그러니까 서울시민 앞에 또 민주당 당원 앞에 그 출마 선서를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어디 장소는 어디서 하시나요? 장소는 당산동에 있는 꿈 이룸 학교. 네. 네, 대안학교. 굉장히 좀 합니다. 독특한 일단 형식부터 네. 좀 기대가 됩니다. 자, 박영선 의원님이 서울시장을 해야 되는 이유를 한마디로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질문을 드린다면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지금 서울이 쇠퇴하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에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에서 서울이 쇠퇴하고 있다라는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게 600년 서울 역사상 처음으로 쇠퇴라는 단어가 등장한 것입니다. 이 단어를 다시 성장하는 서울, 젊은 서울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저는 새로운 사람, 새로운 에너지,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런데 네. 서울시민 입장에서는요, 박영선 의원 같은 좀 유능한 정치인이 이 서울에 사는 사람들을 잘 살게 해주려면 국가 정책을 좀 바꾸고 뭐 그러려면 뭐 당 대표를 하신다거나 뭐 대통령을 하신다거나 장관을 맡아서 뭐 좀 좋은 정책을 편대거나 이렇게 하면 그게 더 나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꼭 서울시장을 하셔야 되는 건지 이런 궁금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제가 서울시장에 어떤 그 도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
그 서울시장 중에 도시를 전공한 분이 없는데요. 네. 제가 사실은 도시지리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오랜 도시에 대한 관심이 있어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서울은 어떤 시점이냐면 도시지리학적 관점에서 봤을 때 쇠퇴기 초입 부분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라는 것이 초입에 바로잡지 않으면 그냥 20년 동안 쭉 밀려내려갑니다. 그리고 밀려내려간 이 도시를 다시 성장하고 활발한 도시로 바꾸는데 또 20년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평균.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도시지리학적 관점에서의 이 쇠퇴기를 서울을 어떤 그 성장의 에너지를 갖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좀 그랜드 디자인을 갖고 있는 도시에 대한 큰 눈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도시를 비교하는 네. 것에 쭉 관심을 가져왔고 제가 또 세계의 도시를 찾아서라는 프로그램도 만들었었고 그렇죠. 예, 맞습니다. 네, 기억납니다. 저도. 네.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요. 19세기, 20세기까지는 도시 경쟁력 1위 하면 파리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거는 왜 그러냐? 도시가 계속 혁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19세기 때는 파리가 에펠탑을 세웠습니다. 근데 그 에펠탑을 처음에 세웠을 때 굉장히 논란이 있었죠. 그런데 결국은 그게 파리의 랜드마크가 되면서 세계인들이 찾는 도시가 됐거든요. 네. 20세기의 파리는 그 루브르 궁전 앞에 유리 피라밋을 세웠죠. 근데 그 유리 피라밋도 엄청난 그 논란거리가 있었는데 결국은 그 유리 피라밋을 세워서 파리가 거의 100년 정도 먹고 사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 당시에 근데 그 당시에 런던은 어떤가? 런던은 굉장히 지저분하고 공기도 나쁘고 이제 이런 도시였는데 런던이 안 되겠다. 우리도 도시를 혁신해야 되겠다 해서 지난 20년 동안 런던이 프로젝트를 이제 쭉 런던의 비전을 발표하는 그런 이제 그 프로젝트를 했는데 어떤 비전이었냐? 런던은 1차, 2차 산업혁명의 상징의 그 영국의 그 이미지를 이 산업혁명의 그 상징인 도시의 문화를 예술의 도시로 만들겠다라는 그런 비전을 만들어서 결국은 화력발전소도 그 런던의 시민들이 무료로 들어갈 수 있는 갤러리를 만든 것이 그게 데이트 모던 뮤지엄이죠. 그런 것처럼 지금 런던은 2050년까지 런던 시내의 공원을 50%로 하는 국립공원 도시를 만들겠다는 게 런던의 목표입니다. 이런 것처럼 저는 서울도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지향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세먼지. 이거 예측이 가능했던 거거든요. 네. 근데 이웃 북경 같은 경우에 5년 단위 계획을 세워서 이 미세먼지를 일단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보다 오히려 북경이 공기가 좋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있는데 이런 어떤 그 미세먼지에 관한 것도 시장의 의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세먼지를 잡겠다라는 시장의 의지가 세워지면 이게 잡힙니다. 그리고 이 공기질 문제는 이제는 그 도시의 경쟁력 지수를 판가름하는 아주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저는 제가 만약에 서울시장이 된다 그러면 이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는 더 파란 서울을 만들겠다는 거 하고요. 서민과 젊은이가 도심에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저의 시정 철학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서울이 쇠퇴하고 있는 그 통계 수치를 보면 30대, 40대 젊은이가 한 달에 12,000명씩 경기도로 이사 가고 있습니다. 집값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서울은 쇠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서울의 성장률이 전국 성장률을 밑돕니다. 지금 2%인데 전국 성장, 대한민국의 성장률이 지금 3%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니 뭐 파리, 런던, 베이징 이렇게 해서 서울 설명을 해주시니까 저는 귀에 쏙쏙 들어오는 것 같은데요. 아, 그렇습니까? 네. 자, 조금 민감한 질문일 수 있는데요. 네. 지금 박원순 시장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박원순 시장님께서 마을 공동체를 만드는 사업 같은 것은 잘 해오셨죠. 네. 그런데 이런 올망졸망한 사업에 너무 긴 시간을 투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그 6년, 7년간의 그 긴 시간 동안 너무 올망졸망한 일, 그러니까 구청장님이 해야 되는 일도 서울시장님이 대신하는 이런 이제 시간을 너무 오래 보내셔서 앞으로 4년을 더 하신다고 해도
저는 박원순 시장님의 어떤 그런 체제가 그대로 가동된다면 이렇게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그랜드 디자인을 만들기는 굉장히 힘든 체제다. 그래서 지금은 서울이 제일 시급한 것이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높여서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다. 왜냐하면 서울이 쇠퇴하면 대한민국의 성장도 멈추거든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성장이 멈추면 문재인 정권도 빨간불이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막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객관적으로는 박원순 현 시장이 굉장히 강력한 후보고요. 상대적으로 좀 어쨌든 좀 아직까지는 좀 추격자인 걸로 평가가 되고 있는데 우상호 의원하고 무슨 뭐 연대를 한다든가 이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금은 이제 각자 좀 열심히 하고요. 예. 그런 부분은 좀 추후에 나중에. 뭐 충분히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상호 의원의 생각도 박원순 시장께서 삼선을 하는 것은 이거는 너무 무리한 거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본선 얘기 조금만 여쭤볼게요. 네. 안철수 전 대표가 출마할 걸로 현재 예측이 됩니다. 그분의 경쟁력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안철수 후보는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경쟁력이 좀 약간 이렇게 탄력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박원순 시장인 경우에는 박원순 시장이 굉장히 불편해지는 구도가 될 수밖에 없고 이 서울시장이라는 것이 전체의 지방선거를 끌고 가는 그런 입장에 있는데 계속 안철수 후보의 양보론이 전체 지방선거를 덮게 되면 이거는 구도적으로 저는 굉장히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제가 후보가 된다 그러면 저는 안철수 후보를 굉장히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제가 문재인 안철수 후보 그 단일화 협상 팀장이었었거든요. 네, 그러시군요. 네. 근데 그때 제가 정말 단호하게 버텼습니다. 그래서 결국 안철수 후보가 포기했죠. 그래서 그런 경험도 있고 그래서 제가 그 부분만큼은 자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 네. 이석연 전 법제처장을 뭐 후보로 검토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자유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의 선거 연대 전망은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있을 수 있다. 왜 그렇게 봅니다. 보이시죠? 왜냐하면 이제 시너지 효과, 그러니까 판을 뒤흔드는 어떤 그런 요소를 찾지 않겠습니까? 네. 그 두 당이 그래서 그런 면에서 공통 분모가 있기 때문에 연대가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승정 기자 좀 이어주실까요? 네, 이제 뭐 개인적인 질문 한두 개만 더 드릴게요. 네, 그 평창올림픽 스켈레톤 응원 때문에 비판도 받으셨고 논란이 됐는데 좀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그리고 당시에 대한 좀 생각을 좀 여쭤볼게요. 네. 일단은 제가 그렇게 비춰졌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정말 죄송한 마음이고 저도 좀 당황스러웠고 그렇게 비춰진 제 모습이 너무 싫었습니다, 제가. 네. 그런데 그 당시 상황은 제가 IOC의 그 초청 게스트로 가게 된 겁니다. 근데 저도 16일 날 설날 아침이라서 못 간다고 처음에 거절을 했었는데 설날 아침이라고 이 초청 게스트가 너무 안 오신다고. 그래서 그 말에 마음이 약해져서 이제 가게 된 거고 가서 이제 AD 카드를 받아서 그쪽에서 안내해 주는 대로 그 기다리는 장소에서 기다렸다가 그 기다리는 장소에 있었던 한 20명 정도의 사람이 한꺼번에 이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참 저도 굉장히 이게 의도했던 일이 아닌 우발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참 당황스러웠고 또 그렇게 비춰졌다는 제 모습이 너무 죄송스럽고 또 아주 싫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뭐 이거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지금 정치를 하시니까 더 정치가 행복하실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방송 기자 출신이고 정치인이신데 어느 때가 더 행복하고 짜릿했던지. 네. 행복은 방송 기자가 훨씬 행복하죠. 네.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니까요. 네, 네. 그렇죠. 그런데 정치는 행복하진 않습니다. 다만 조금 보람은 네. 있다고 할까요? 네. 뭐 예를 들어서 MB 문제만 하더라도요. 네, 네. 제가 국회에서 대정부 질의를 11년 전에 했기 때문에 11년 후에라도 이런 결과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이게 사회 정의를 추구한다는 게 쉽지는 않지만 정말 힘들고 저가 개인적으로도 뭐 그 BBK 문제 때문에 아주 개인적으로 정말 타단받아서 제 주변 사람들까지 가족들까지 너무 힘든 생활을 보냈었는데 그런 거 생각하면 때때로는 내가 이거 왜 정치권에 왔나 이런 생각을 하지만
또 이런 결과가 있으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좀 사실 쉽지 않은 질문인데 아주 편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그 시청자들께 또 이제 서울시장 경선 앞두고 우리 국민께 마무리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쪽 카메라. 네, 제가 국회에 들어와서 금산분리법을 통과시키면서 재벌개혁, 그리고 또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경찰에 수사 개시권을 주면서 검찰개혁의 첫 단추를 꿰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MB가 검찰에 출두를 하게 되고 또 최순실, 또 김기춘, 우병우 뭐 이러한 문제들을 국정조사를 통해서 나름대로 정의를 밝히기 위해서 애를 써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새로운 일, 서울시장에 도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대학 때 도시지리학을 전공했었는데 그 관심 속에서 이러한 새로운 서울, 그리고 쇠퇴하는 서울이 아닌 성장하고 젊은 서울로 바꿔보고 싶은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세계 선진국의 주요 도시는 시장이 다 여성 시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도 첫 여성 시장 시대를 열어서 이 서울의 에너지를 좀 더 활기차고 또 뜨겁게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더정치 인터뷰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